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나는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어 자연 잡지에 기고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밤중에 산속에 텐트를 치고 동물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찍는 거죠. 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외선 센서에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찍게도 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인기척 없는 산속에 혼자 틀어박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무섭다고는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 사건은 내가 오쿠타마 치치부 산지의 어느 골짜기에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보며 올라가 생각하고 있던 부근에 오후 1시 즈음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1인용 텐트를 세우고 5시가 조금 지날 때까지 낮잠을 자는 게 평소 내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산속이니 도시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나뭇가지 사이에 곰이 싫어하는 소리를 틀어둔 라디오를 올려두고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벌써 밖이 상당히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나는 랜턴을 텐트 안에 매달고 장비를 준비하고 헤드램프를 쓴 뒤 촬영을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텐트를 나서고 나는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골짜기 상류로 10m쯤 떨어진 곳에 다른 텐트가 보였던 것입니다.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낚시를 할 만한 곳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찾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산을 오를 때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요. 텐트 안에서 빛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텐트를 칠 때 저 텐트가 없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누군가가 소리 없이 왔던 걸까요? 우선 나는 촬영을 예비조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란 텐트 안에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텐트가 얼룩덜룩하게 바뀌었습니다. 텐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거무칙칙한 색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는 땅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지만 마치 오래된 피 같은 색이었습니다. 텐트 안에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었지만 외래 늦게 온 저 사람이 아무 인사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뭐랄까 그 텐트에서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무서운 것이 컸었습니다. 힘들겠지만 텐트를 옮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텐트를 접고 댈 수 있는 한 그 파란 텐트 쪽을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1km 정도 골짜기를 더 거슬러 올랐습니다. 결국 그날 촬영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강삼류 쪽에 다시 텐트를 치자 시간은 9시 가까워졌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잠을 청했지만 심랑 안이 갑갑하고 땀이 차서 밤중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전 2시쯤이었습니다. 텐트 안에 공기가 탁했기 때문에 나는 지퍼를 열어서 바깥 공기를 마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텐트 바로 앞에 아까 그 파란 텐트가 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자 텐트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얼룩진 텐트 안에서 2개의 손바닥이 떠올랐습니다. 텐트 안에 사람이 내 쪽을 향해 손을 쫙 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지만 급히 반대편으로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뒀던 손전등을 들어 그 텐트를 비추었습니다. 그 텐트 안에 사람은 이쪽 저쪽을 손으로 더듬으며 지퍼를 열어 밖으로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짜기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고 어두운 밤중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도중에 손전등도 잃어버렸습니다. 숨이 차서 도저히 달릴 수 없게 된 곳에서 웅크린 채 떨면서 아침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산을 내려가 사람을 찾아 어젯밤 그곳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텐트 2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텐트였고 다른 하나는 그 파란 텐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봤던 것보다 훨씬 나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는 죽은 지 10년은 되어 보이는 남자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 야생동물 촬영은 그만두었고 산에도 가급적이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하철도. 3개월 정도 전의 일이다. 신주쿠의 어느 백화점에는 대형 서점으로 이어진 지하도가 있다. 나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지하도에 들어서 잠시 걷고 있는데 바닥과 벽 사이에서 인간의 손이 보였다. 벽에서부터 손목이 손가락 끝까지 생생하게 나와 있었다. 결코 놓여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가짜 같지도 않았고 대단히 생생해서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손이었다.
하지만 핏자국 같은 것도 없고 그저 벽 아래쪽에 손이 축 처져 있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기분 나쁘네. 누가 저런 장난을 친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쳐갔다. 그날은 그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그런 일도 잊어먹고 있었을 무렵 나는 또 그 지하도를 통해 서점에 가게 되었다. 지하도는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평소에는 사람이 적은 편이지만 그날은 내 앞쪽에 20대 중반 정도의 여자가 걷고 있었다. 서점 쪽 출구는 지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였어. 여자가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타버리면 꽤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자를 따라잡기 위해 걸음을 바삐 움직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왼쪽 손목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전에 그 손을 떠올렸지만 설마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나는 1층의 버튼을 눌렀지만 그 여자는 그저 서 있을 뿐이다. 아마 나처럼 1층에서 내리나 보내라고 생각하고 1층까지 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무엇인가 이상하다. 평소라면 1층까지 가는 데는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시간이 지나도 1층에 도착하지를 않는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천장으로 시선을 돌리자 내 뒤쪽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소근소근 무엇인가를 중얼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아서 뭐야. 기분 나쁘게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지만 여자의 작은 목소리가 점점 켜져서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계속 내 뒤에서 왜 왼손이 없는지 알고 싶니? 라고 되풀이하며 중얼대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엘리베이터는 계속 1층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미 일부는 좋게 된 때였다. 분명히 이상한 상황에 처한 나는 전신에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빨리 1층에 도착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1분 정도 이 상태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결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1층 버튼을 몇 번씩 계속 눌렀다. 그러자 이제 여자는 등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외치면서 뒤를 돌아봤다. 상당히 강하게 말했지만 여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웃고 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다.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며 빠른 걸음으로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여자는 내가 떠나기 직전 내 왼손 봤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라고 중얼거렸다. 순간 섬찟했지만 그 후 3개월간 나에게 특별히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지하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고 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귀신이었던지도 모를 기묘한 체험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블랙산타. 초등학교 때 있었던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당시 우리가 놀던 곳 근처에는 아지트로 삼고 있던 폐공장이 한 곳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만의 놀이터였죠. 이상한 잡동사니를 모아서 보물로 삼거나 드럼통에 쌓인 빗물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넣어서 독약을 만들거나 하면서요. 그런데 사실 그 폐공장에는 우리 말고도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블랙산타라고 부르던 노숙자였죠. 왜 블랙산타였냐면 단지 의견이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거무스름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사이 우리들은 그 사람을 산타클로스의 라이벌이자 사악한 악마의 화신이라는 설정을 만들어내고 진지하게 믿으면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했다고는 해도 호기심에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뒤를 밟는 탐정 놀이를 한다던가 블랙산타의 집으로 돌을 두어 개 던져보곤 했습니다. 그 노숙자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지라 우리를 보면 욕을 해서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황달에 걸린 것 같은 눈이나 새까만 이빨 같은 게 꽤 기분 나쁜 모습이었지만요. 아까 말한 블랙산타의 집이라는 것은 공장과는 다른 따로 떨어져 있는 오두막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배수 처리를 하는 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폐공장을 먼저 발견한 것은 우리였지만 그곳은 폐공장에서도 가장 아지트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을 나중에 온 블랙산타에게 빼앗겼던 터라 우리에게 블랙산타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블랙산타에게 저주받은 아지트를 되찾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이자 사명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째서인지 반대로 블랙산타를 그 오두막집에 가두어 버리자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를 적당히 골라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문을 그 근처의 폐사제나 철사로 고정했습니다. 그 후 모습을 살피면 안에서 문을 덜컥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블랙산타는 틀림없이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문을 열어주면 습격당할까봐 무서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습격당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반대로 안에서 블랙산타가 죽고 있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매일같이 오두막집을 보러 갔지만 점차 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확인하러 가도 고정된 문은 그대로였습니다. 블랙산타도 점점 실제가 아니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고전되는 가공의 요괴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그 폐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당시 사정을 알고 있던 7에서 8명이 모여서 과연 어떤 광경이 나타날지 겁내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별일 없이 공장과 오두막이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겁내면서 작업하던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오두막 집에는 사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한때 아지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오두막의 구조는 샅샅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두막 집에는 문을 제외하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은 그대로 두고 블랙산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무서운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공장의 사고.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20년 정도 전 할아버지는 닛산의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나 버렸다. 노동자 한 명이 독한 약품이 들어있는 탱크에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당연히 몸과 뼈는 다 녹아버려서 사체조차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약품 탱크를 비웠을 때 이상한 것이 있었다고 했다. 바로 그 노동자의 머리카락이 남아있던 것이다. 기묘하게도 머리카락만은 녹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공장 내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것이 한스러운 노동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소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할아버지도 직접 심령 현상을 겪으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기계 점검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멈춰있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급히 전원을 끄려고 하셨다. 하지만 기계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벽의 콘센트에서 코드를 뽑아도 계속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드를 뽑아낸 순간 코드 구멍에서 머리카락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기계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프다. 아프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는 공장을 급매하고 떠났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소금창고. 부안군 진서면의 줄품 안에 있는 곰소염전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 80년도까지 최고급의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었으나 현재는 수입소금의 여파로 대개는 망하고 해서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 예전처럼 생산량이 많지는 않죠. 염전에는 크게 바닷물을 가두어 증발시키는 염전과 생산된 소금을 보관하여 간수를 빼는 소금창고로 나뉩니다. 망한 염전 같은 경우 바닷물 가두는 곳은 텅 비어 있지만 소금 창고 같은 데는 미처 못 팔아치운 소금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경 망한 염전의 소금 창고 중 한 곳에서 약 3일 간격으로 괴상한 형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폐염전을 지나가던 학생이 보았다는데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학생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오후 8시 정도 그곳을 지나오면서 보았다고 합니다. 소금 창고는 대개 입구 외에는 다른 곳이 다 막혀서 볼 수 없지만 그 소금창고는 입구가 도로 쪽으로 향해 있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람들 중 아무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대략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보았기에 정확한 형체는 알 수 없고 그저 약간 노란 빛을 띠면서 희멀건 것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매달 24일 정도가 되면 그 괴형체가 서 있는 위치가 도로에 가장 가까워지며 그곳을 지나는 사람의 귀엔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뭔가 막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물을 달라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이 많아지자 마을에서는 매달 24일 전으로 치성을 들여 물을 한 접시 떠다가 소금창고 앞 그 도로 가장자리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확인해보면 물그릇은 깨져 있고 키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약 3달가량 지속되자 동네 사람들은 전문 무속인을 불러다가 그 숨창고를 봐달라고 했는데 무속인이 혀를 차며 얘기하기를 아무리 물을 달라고 해도 그렇지 뭔지나 알고 그렇게 해달라는 걸 해줬냐면서 이 창고에 원한이 맺혀 있어. 자꾸 이러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소금 창고를 태우거나 갈증 나게 하는 걸 없애버려라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소금 창고는 사용되지 않지만 엄연히 소유주가 있는 것이라서 도시에 살던 염전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주인은 매우 미안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증조 할아버지가 24일 날 그 창고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름날 일을 하던 그는 흔히 말하는 일사병 비슷한 증세로 잠시 쉬고자 소금 창고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어두운지라 그곳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소금을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간수가 아직 빠지지 않은 소금의 도끼와 소금에 묻혀 있어서 질식사고로 그 고조 할아버지분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국 소금을 다 꺼내어 팔로 보내는 날 오후에 그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시신이 있던 자리에 소금은 검게찌 들어 있었고 입안에 들어있던 소금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염전 주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 창고를 불태우는 대신 그곳의 소금을 다 깨끗이 치워다가 바다에 버리고 위령제를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그 혼령이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목소리.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누나가 죽었다. 누나는 21살이었다. 사인은 자살이었다. 자취를 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동기는 불명이었다. 가족 중에서도 누나와 특히 친했던 나조차 자살의 원인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장례식 다음날 누나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아침부터 나와 어머니는 누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둘이서 말도 없이 묵묵히 일했기 때문에 저녁 즈음에는 대부분의 짐을 상자에 채워 넣었다. 우리는 그것을 현관 앞에 쌓아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누나 방에 핸드폰을 놓고 온 것을 알아차린 나는 혼자 집을 나섰다. 시간은 밤 9시 즈음. 아파트는 집에서 자전거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자 휴대폰이 눈에 보였다. 바닥 한복판에 떨어져 있다.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내 휴대폰의 벨소리는 아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탁자 위에 있는 전화가 울리고 있었다. 순간 망설였지만 나는 수화기를 틀었다. 여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 마치 전파 상태가 나쁜 휴대폰에서 건 전화 같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잠시 그대로 있자 잡음 사이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단지 숨결이 조금 거칠어진 느낌이 들었다. 그것을 배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무슨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잡음에 묻힌 채 킥킥하고 작게 서로 웃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갑자기 오싹함이 느껴졌다. 등에 한기가 서린다. 뜨뜻미지근한 공기가 목덜미 부근에 느껴진다. 분명 창문은 닫혀 있는데. 여보세요? 발밑이 급격하게 차가워진다. 발목 아래가 찬 물에 잠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방에는 밝게 불이 켜져 있고 바깥에서는 큰 길을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리는데도 무서웠다. 문득 벽에 코드 구멍에 눈이 갔다. 콘센트와 전화선 모두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다. 전화선은 탁자에서 바닥으로 그저 널브러져 있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저편에서 소리가 났다. 분명히 어느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것이 누나의 목소리였던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려고 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귀에 무엇인가 있다는 김새가 느껴진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온몸이 경직되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본능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키키엣. 어디서인가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전화에서 들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방 안에서 들리는 것인가. 이미 분간할 수 없었다. 발밑의 냉기가 수면처럼 물결치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 누나. 나는 겨우 그 말을 짜냈다. 순간 웃음소리가 그쳤다. 그리고 잠시 조용하더니 아하하고 요란스러운 웃음소리가 퍼졌다. 발밑의 냉기는 미끈미끈하게 꿈틀거리다 끈끈한 젤리 같은 감촉을 남기고 사라졌다. 등 뒤의 존재감이 점차 얇아진다.
하하하. 갑자기 목소리가 뚝 끊어졌다. 그리고 아무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직전 웃음소리 넘어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숨이 끊어질 것 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바보. 서서히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당분간은 그대로 아무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드디어 안도감이 서서히 느껴질 무렵 또 전화가 울렸다. 순간 깜짝 놀라 일어섰지만 내 휴대폰 벨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빨리 돌아오렴. 목소리뿐이었지만 어머니는 대단히 허둥대고 계셨다. 누나의 영정사진이 시커매졌다는 것이었다.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에 갔더니 아까까지 멀쩡했었는데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일어서서 방 문을 열었다. 바보. 이번에는 확실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